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지익선 안느입니다. 저희 지지익선이 벌써 1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저희 1주년 기념 방송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Q&A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저희 4명의 패널분들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팟빵 댓글이나 지지익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1주년 방송 때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흔한 Q&A 시간이 아닙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마음껏 질문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청취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다정한 호모주의자 코마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요? 그래요? 자기소개 맨날 마지막이었는데 순서가 올라갔어. 이게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하진 않았었는데. 맞아요. 이거 끼어들기예요. 이거 뭐라고 하지? 눈치 눈치게임. 게임. 눈치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똘기라는 놈이 누구인가? 왜 저기 앉아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몽님을 대신해서 함께하게 된 저희의 새로운 패널입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오프닝을 해보는 것 같아요. 순서가 좀 중간에 꼬여가지고 제가 IMF 국가부도의 날 이후로 처음 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좀 더 넘은 것 같아요. 설날 전이었으니까. 저 그거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었죠? 네. 저도 재밌었어요. 뭐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안느님 그때 우셨는데? 한스밴드 오락실 노래에 맞습니다. 깊이 빠져드셔서 좋은 청취자입니다. 여러분, 안느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IMF 국가부도의 날을 들으시면 됩니다.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중우주론 멀티유니버스에 세 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소시민입니다님, 그리고 기즈모송님, 그리고 처음 뵙는 분이에요. ANC3664님, 그리고 이분께서 과학 2편에 또 2,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까지 해서 양자역학 과학편 총 4편을 2번씩 들었다. 아이고. 점심시간도 넘기면서 들을 만큼 좋은 아이고. 방송이고 유튜브도 구독 신청을 했다. 아이고야. 감사드립니다. 인스타도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려요. 네, 안느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댓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저도 그 앙크라고 읽어도 되겠죠? 앙크 3664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참 좋은 방송이고 앞으로 지대의 넓이만큼이나 기대된다. 이건 저에게는 엄청난 칭찬이라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의 욕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욕설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그때 쿠마님이 저를 쉴드 쳐주셨던 그 감사함 저 아직 잊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요?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사석에서 얘기한 아니야,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쿠마님이 나 뭐라 했지? 뭘 들어보시면 읽어보시면인가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안느님의 욕설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다라고 얼핏 하셨나? 들었던 것 같다. 사실 이 욕설 관련해서는 저도 이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는 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었고 사실 지대넓에서 최 사장님도 욕설을 많이 하세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 욕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율동아범님 댓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라디오만으로 오디오로 사실 정보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안느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랑 제 얘기, 코마님의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다음 발제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다음 발제 때문에 미치겠어요. 말 잘못 뱉었어요. 너무너무 후회 중이에요. 네, 저는 평경장님이 하몽님 목소리에서 최 사장의 채취가 묻어나네요. 라는 댓글. 제가 하몽님 대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몽님 목소리에서 최 사장의 채취가 묻어나온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 같은데 이거를 제가 이어서 잘할 수 있을지 네, 부담스럽다. 대체하게 되니까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발제를 했는데 또 재미난 걸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 마녀사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옛날에 했던 토크쇼요. 성인 토크쇼? 네. 그린라이트. 너무 재밌었어요. 성시경 나오고. 맞아요. 신동엽 나오고 네. 저는 화형이 생각. 화형.
맞아요. 사실 오늘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건 그 토크쇼랑은 관련이 없고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마녀사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쓰는 단어고 뭔가 누구를 표적 삼아서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막 한 번에 몰아가는 형국을 좀 마녀사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마녀사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마녀사냥이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시나요? 사용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심심치 않게 듣고 말씀하신 대로 TV 프로그램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마녀사냥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아니 뭐 뚜렷한 동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전화에 이렇게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계기를 찾자면 지지직선을 오래 들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작년에 프랑스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프랑스 구국의 영웅이 한 명 있죠. 잔다르크? 맞습니다. 내 말을 했는데. 잔다르크가 누군가요, 안느님? 잔다르크 여성이고요. 네. 노동자의 여왕이죠. 네? 아니에요? 그 혹시 프랑스 혁명의 그분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분은 아니고요. 잔다르크 하면 그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그 그건 프랑스 삼국기를 들고 있는 가상의 잔다르크 여인이요. 아니에요? 네, 잔다르크 아닙니다. 그거는 아.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있는 가상의 여인이고 실제 인물이 아닌 걸로 제가 루브르 오디오 가이드에서 듣고 왔고요. 잔다르크도 사실 그림이 유명합니다. 사실 잔다르크는 중세 분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역사적 사료는 없지만 그 상상화가 되게 많아요. 프랑스 구국의 영웅이기 때문에 잔다르크는 어린 나이에 17세인가 16세인가 어쨌든 엄청 어린 나이에 그 여성의 인권이 핍박받던 중세 때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영국군, 당시 이제 잉글랜드군이죠. 잉글랜드군을 쳐부수고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프랑스를 구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겼어요. 프랑스를 구하고 마녀로 지목돼서 화형을 당하죠. 너무 불쌍해. 그래서 사실 잔다르크를 프랑스에서 좀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스토리를 좀 알게 되고 뭐 대한민국에서 이순신에 대해 배우듯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잔다르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알게 되고 그분의 최후가 제가 알기로는 20세가 되기 전에 화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몇 년 뒤에 아마 잉글랜드군에 잡혀서 화형을 당한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게 뭐길래 구국의 영웅까지 화형시킬 만큼 그리고 게다가 그때는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또 종교의 힘이 세잖아요. 어떻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신의 대행자를 나무에 매달아 화형을 했을까라는 게 사실 계기라고 하면 계기네요. 네.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되게 옛날에 들었었고 최근에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위치 헌트 혹은 위치 퍼지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방금 제가 잔다르크 얘기를 하면서 중세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세까지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16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에서 벌어진 시민을 향한, 그러니까 대중을 향한 학살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로 종교에서 저지른 최대의 병크라고 표현을 하죠. 병크가 뭐예요? 병신 크리티컬이라는 이제 인터넷 용어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네네 되게 보기만 봤다. 되게 큰 잘못 같은 거에 약간 속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위치가 마녀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성이 희생양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계시거나 혹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데 실제로는 남녀에 상관없이 벌어진 학살입니다. 그리고 뭔가 화형을 하고 또 이렇게 마녀 사냥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마녀를 이렇게 감별하고 고문하는 행위들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중세 어느 뭐 이렇게 산골짜기나 아니면 뭐 종교 재판 때 일어난 일이겠거니 하겠지만 의외로 1782년까지 유지된 근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1782년이면 굉장히 최근이에요. 18세기니까. 근데 저도 사실 대중문화에서 마녀 사냥을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특히 만화, 영화, 소설 할 거 없이 정말 많이 다루는데 그때마다 희생양이 여자 혹은 여성 아이로 한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저도 이제 위치라는 이름 때문에 대부분의 희생자가 여성이었구나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네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오겠지만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에 빗대면 독일 쪽은 약간 여성 피해자가 많고요. 그 에스파냐 쪽, 스페인 쪽이나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쪽 그쪽은 남성 피해자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사실, 네, 이게 마녀라는 게 그냥 이단을 찾아서 죽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남녀의 구분이 크진 않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마녀를 감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물에 빠뜨려가지고 떠오르면 마녀다?
맞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물에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하고 되게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답정너였던 거지. 여기서 나오면은 넌 마녀니까 죽일 거고 안 나오면은 사람이었고 죽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던 대중문화 매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뒤에서 나올 텐데 마녀를 알아내는 법 4가지인가? 3가지인가 중 하나예요. 물에서 떠오른다. 그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외국 사료를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석에선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종교 관련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외국 문서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려니까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헤쳐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변명하기 급급하군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어오긴 했는데 혹시나 제가 그 조사를 해온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신고해주세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한국엔 별로 없는 외국 사료들을 잘 정리해왔습니다. 자, 1400년부터 보통 시작했다고 마녀사냥은 일컬어지고요. 1782년이라고 끝나는 연도는 되게 뭔가 이렇게 찝혀 있는데 마녀사냥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는 게 178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이에요. 최근 역사고 그래서 1400년부터라고 치면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인데 이 시간 동안 약 4만 명에서 6만 명의 사람들이 마녀라는 지목 아래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어디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크게 보면 영국 제도에서 1500명에서 2000명, 프랑스에서 한 1000명, 스칸디나비아, 지금의 북유럽이죠. 스칸디나비아에서 1700명에서 2000명, 그리고 중동 유럽에서 2000명, 남유럽에서 한 1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죽은 곳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현 독일이 위치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실제로 홀리 로만 엠파이어일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유럽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국가일 거예요. 사실 게임에도 많이 나오고요. 종교를 내세워서 세워진 국가의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종교 때문에 세워진 국가가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기는 종교로 세워진 국가이자 종교 때문에 사라진 국가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그렇기 때문에 또 마녀 사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희생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의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북부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조금 포함하는 정도의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곧 국가의 정체성이 되는 국가이고요. 그 종교 개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는 이제 종교 개혁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로 급락하면서 사라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긴데 누구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이지도 않고 심지어 제국도 아니다. 특히 신성은 뭐 이제 종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신성하다고 치고 나름 국토도 컸으니까 제국이라고 치고 도대체 로마는 왜 들어가 있는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것만 여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랄까요? 종교 재판 아니면 이단 신문 이런 거 아까 또 쿠마님이 물에 담가가지고 뭐 떠오르는 마녀다 이렇게 속된 말로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죽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얘 마음에 안 들어 마녀인 것 같아 물에 담가봐 아유 죽었네 마녀가 아니었네 약간 이런 약간 막무가내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까 뭐 1400년부터 1700년대까지 유지됐다고 하지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건 1570년에서 1630년경 이 짧은 한 6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의 시초로 돌아가 보면 1486년에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는 책이 나와요. 번역을 해보면 모든 마녀와 이단 행위를 강력한 창처럼 심판하는 망치 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마녀와 이단 행위를 강력한 창처럼 심판하는 망치. 아, 나 왜 망치가 웃기지?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대부분 이렇게 국내 자료를 찾아보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일 쾰른 대학교에 있는 이제 현 위치상 독일이고 쾰른 대학교의 학장 데이콥 슈프랭거와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짤츠부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이자 종교 재판관이었던 하인리히 인스티토리스 크레머 두 명이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엔 뭐가 써있냐면 굉장히 큰 책이라고 해요. 두꺼운 책인데 마녀에 대한 정의, 마녀는 누구고 색출 방법, 어떻게 찾아야 하며 처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을 죽이려면 그렇게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려면. 그래서 뭐 나치가 저지른 학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혈통이라는 건 굉장히 분명한 거잖아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죽인다라는 사람 마음에 따라야 할 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다양한 종교층 혹은 기득권 계층한테 전파가 됐다고 하는데 뭐 갑자기 이런 책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읽는 건 아니고 이게 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끔 적극 추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령 가톨릭 213대 교황 인노체시오 8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1484년경 아까 그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는 책이 1486년 출간으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기록상 그거보다 2년 앞선 마녀 재판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교황 칙서를 발표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종교를 잘 몰라서 칙서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그 인노체시오 8세 교황이 독일의 쾰른, 왜냐면 그 독일의 쾰른에 가톨릭 신자가 좀 적었대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민속 신앙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토테미즘 같은 거. 그런 주술들이 횡행했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 지방이. 그래서 그 독일의 쾰른 지방에 2명의 이단 신문관을 파견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2명의 저자분이에요. 그 2분이 교황의 칙서를 받들고 가톨릭 신자도 적고 주술을 외우고 다니는 이단들이 많다는 독일 쾰른에 가서 이단 신문관으로 일을 하면서 2년 뒤에 이 책을 출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해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단이 뭔가 색출됐다? 뭐 그런 뭔가 감이 있었겠죠? 그런 걸 아마 책으로 남겼나 봐요. 근데 이렇게 책이 나오고 나니까 가이드라인이 잡힙니다. 원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약간 그 종교재판 이단 신문의 약간 생활의 달인이고 자신들의 테크닉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이게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거를 교재 삼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대에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기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기존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죠. 마틴 루터 킹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때 마녀 사냥이 가장 들끓었다고 추산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사실 종교가 둘로 나눠진다는 건 지금이야 뭐 그랬겠거니 했지만 그 당시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종교라는 건 진리거든요. 하나의 진리. 근데 하나의 진리가 2개가 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개신교인 애들은 개신교대로, 기존 카톨릭인 애들은 기존 카톨릭대로 자기들이 더 신앙심이 깊고 자기들이 개종자애보다 더 나은 존재다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실 서로의 권력 다툼 아닌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독실하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약간 대행자다 이러면서 싸우면서 그 안에서 종교 재판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녀 사냥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비르츠부르크의 주교 율리우스 에히터 폰 메스펠브룬이라는 사람은 가톨릭 개혁의 강경파였대요. 그러니까 개혁을 더 원하셨던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1616년부터 1618년까지 2년 동안 300명을 화형시킵니다. 혼자서. 근데 왜 화형이에요? 네? 그 화형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건가요? 종교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때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의 파티였어요. 그 마을의 광장에 죽일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어떻게 죽일까부터 시작해서 그 죽는 장면을 보는 게 하나의 약간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은 아닌 거죠. 사실 예전이니까.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면 요한 하이징어 뭐 호모루덴스까지 가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재미로 사람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머리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는 놀이였던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어떤 끔찍한 행위라고 여겨지는 데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쿠마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났지만 언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발제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 정착한 이 죽음에 대한 감수성 있잖아요. 죽음은 피해야 하는 거고 목격되어서는 안 되고 시체는 봐서는 안 되고 죽음은 성스럽게 다 같이 맞이해야 하고 죽음은 슬픈 것이고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게 굉장히 최근이라고 해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죽었을 때 잘 죽은 거라던가 호사라고 하죠. 죽었을 때 가족들이 축복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안느님 그 발제 하실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거 생각했었는데.
내가 먼저 해야지. 공동 발제하시고요. 아,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시기가 1616년부터 1618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교황이 300명을 화형시킨 시기. 교황은 아니고 네. 비르츠부르크의 주교. 네, 그러니까 주교가. 예시예요. 예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때 또 제가 알기로 30년 전쟁이랑 시기가 겹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영국과의 30년 전쟁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것도 종교 관련된 전쟁 아닌가요? 맞아요. 마지막 종교전쟁으로 기록된 전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종교에 대한 적대감이 약간 정점을 찍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간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볼 수 있고 그런 행동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긴 했지만 사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혼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많았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린 일환이기도 하고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중에 누가 더 많이 죽였느냐 서로 물어뜯으려면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한 시료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녀 사냥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주교가 쿠마님이고 안내를 꼬지르는 거지. 내 안내를 봤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더라고. 아이고. 그럼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뭐 CCTV가 있어, 뭐가 있어. 알리바이를 챙길 만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는데 이 신고를 당한 사람, 안느님은 이 의혹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찌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기는. 근데 이제 아까처럼 막 무분별하게 찌른 거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들만의 룰이 있었던 건데, 자, 앞서 얘기했던 줄여서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런 게 써 있는데 안느가 그걸 했어요 라고 꼬지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증거는 그 내 말인 거잖아. 그쵸. 사실 없지, 심증밖에 없는 거죠. 그치. 예. 있지도 않은 일을 싫어하는 이유로 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기술이라 할 게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똘기님이 이제 2단 신문관이라고 해봐요. 똘기님이 딱 안느를 호출합니다. 너 마녀라며? 그럼 안느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거든. 그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똘기님, 2단 신문관님께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마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문을 해보라. 고문까지 해야 돼? 감정이입하셨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음. 근데 안느가 눈물을 흘렸어. 음. 그럼 다음, 마녀는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만큼 가볍다고 하니 물에 띄워보라. 물에 떠오르면 마녀다. 아까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물에 그냥 퐁당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포박합니다. 손발을 못 쓰도록 포박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포박을 한 상태로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낚싯대에 던지듯이 이렇게 담가봐요, 물에.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익사 직전에 꺼내는 건가요? 뭐 넣었다 꺼냈다 진짜 넣었다 꺼냈다 나쁜 하는데 사람들이구나. 원래는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네. 떠오르는지만 보는 건데 사실 하다 보면 죽는 죽을 거지. 수도 있죠. 근데 안느가 물에 떠올랐어. 넣었는데 안 떠올랐어. 반대로 얘기했네. 안 떠올랐어. 진짜 사람인가? 세 번째, 마녀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먼저 하지. 군중 앞에서 모든 옷을 벗기고 음. 온몸에 털을 제거시킨 다음에 음. 악마의 증표를 우선 찾아라. 점이나 죽은 나 좀 깨나 많은데. 뭐 어쨌든 그런 거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악마의 증표가 발견이 됐어. 예를 들어서 뭐 등 한가운데 좀 큰 점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쳐봐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럼 거기를 바늘로 찔러봅니다. 찔렀는데 이 사람이 모르거나 혹은 피가 안 나거나 그런 마녀인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아니 뭐 논리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개소리 이렇게 써놨어. 그럴듯하게. 뭐 그 당시에는 잘 쓰이던 책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느님 뭐 등에 이렇게 점이 있어 찔렀는데 으악! 이러면서 막 피가 철철 나. 사람인가? 그럼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마녀는 불판 위에서 죽지 않는다던데. 이거 결국에 죽으라는 얘기잖아. 자, 아까 얘기했죠. 왜 하형당했는지 이제 알겠죠. 불판에서 죽지 않는다던데 고온으로 달궈진 시뻘건 쇠판 위를 걷게 해서 타 죽으면 무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터벅터벅 걸어서 살아나오면 마녀이기 때문에 죽입니다. 이거 그치 죽인다는 거네. 네, 진짜? 결국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며. 그런 건 아니라고 하죠, 종교에서는. 우리는 진짜 마녀를 발견해서 죽인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네. 아, 이거 되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되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법률님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오해라는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죽인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논리가 있고 나름 체계적인 규칙을 따라서 그렇게 했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냥 4번까지 허울 좋게 글만 써져 있지 결국 죽이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게 얘네들의 논리인 거예요. 무슨 논리인데요 이게? 이러면 마녀를 색출할 수 있다. 이게 논리이려면 논리라는 이름을 쓰려면 구멍이 있어야지.
그치, 살아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따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4번까지 고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의 룰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이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두꺼운 책이라고 하고 마녀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써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많이 얘기되는 건 이 4가지 룰이에요. 듣고 보면 쿠마님이나 안느님 그 반응이 맞는 거예요. 뭐야, 결국 다 죽이는 거네. 되게 이럴 거면 책을 왜 써놨어, 그냥 죽이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한텐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던 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프랑스, 독일 같은 서유럽에서는 대부분의 희생자가 여성이었고요. 스페인과 러시아 일부, 지금의 러시아 일부, 그리고 북유럽 쪽에서는 대부분 남성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이에요, 재판.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판의 형태로 돼 있어서 신문관이 있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또 있고 나름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데 며칠간의 고문 그리고 마녀 감별을 하다 보면 피 대상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신문을 받는 사람이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마녀다 하고 처형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선례가 남으면 남을수록 와 진짜 이게 효과가 있네 라고 점점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언론이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녀 사냥에 담긴 메시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간혹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안느님 물리 좋아하시니까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봐요. 행성운동의 원리를 밝혀낸 과학자가 누굽니까? 행성운동의 원리를 밝혀낸 과학자? 처음으로 밝혀낸 과학자. 저 알아요. 행성이 타원형으로 돈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 아, 타원형으로 돈다는 거? 똘기님이 손을 드셨는데? 해봐요. 케플러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케플러입니다. 내 말을 했는데. 케플러의 어머니가 마녀로 지목이 됐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해요. 살아남으셨대요? 살아남으시진 않았는데 근데 살아남은 게 몇 %나 돼요? 퍼센테이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처형 기록이나 그 집행 기록이 있지 집행을 해서 마녀가 아니었다는 기록은 종교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료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혹시 있으시면 저도 좀 링크를 걸어주세요. 궁금해서. 자, 그래서 케플러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행성운동을 밝혀낸 과학자로 알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마녀로 지목이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후세에 추측을 하건대 케플러가 행성운동의 원리를 알아냈다는 거는 우주 원리를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토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우주가 신의 약간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고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증적인 이유가 있고 룰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과학이 그쵸. 조금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종교계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하고요. 다행히도 이 똑똑한 케플러는 논리 정연하게 재판을 반박해서 어떻게 반박했는지까지는 제가 사를 못 찾았는데 반박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다. 뭐 이 4가지 말고도 여러 재판상의 이유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변호 타임이 있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케플러가 논리 정연하게 재판을 따박 반박을 해서 어머니가 무죄로 풀려났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고문을 받긴 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앉혀놓고 피고인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하는 동안 계속 고문도 하고 바늘로도 찔러보고 물에도 담가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게 무죄로 풀려난 경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재판관을 거액으로 몰수하거나 지금으로 보면 판사를 매수하는 거죠. 혹은 권력층, 그러니까 그 종교계층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종교계 거물을 아는 사람이면 약간 그분의 그 위치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마녀가 아니다. 그 약간 끝발이라고 하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마녀 사냥 얘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자, 이게 단순한 종교적인 광기이다. 종교가 저지른 광기 중 하나라고 하기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유럽부터 스페인, 넓게는 중동 유럽까지 뻗쳤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정 지방에서 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그 지방에 그런 뭔가 광신도적인 뭐 그런 게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행행했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지. 네네. 근데 이 당시에 아까 제가 마녀 사냥이 언제라고 그랬죠? 78년까지. 그쵸. 1400부터 1700 뭐 어쩌고저쩌고까지. 자,
정확히 같은 기간 1400년부터 한 1850년 정도까지가 지구의 기온이 비교적 내려와 있던 소빙하기에 속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퍼즐을 우와. 갖다 붙여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썰이에요? 학계의 의견이에요. 실제 그쵸, 의견. 그쵸. 예. 흥미롭다. 그게 소빙하기에 속하는데 소빙하기란 태양의 활동이 미약하거나 혹은 우리가 지금은 뭐 사료가 없으니 알 수 없는 우주적 영향. 뭐 우리 뭐 태양의 흑점이 많아졌네 어쩌네 하면서 가끔 기사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구가 잠깐 소빙하기에 있었다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양의 활동이 당시에 좀 약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지금도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소빙하기였으니까 가장 온도가 낮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600년대 초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아까 제가 1616년에 2년간 300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또 맞물려요. 자,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사회적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구의 기온이 낮아졌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전에 농사가 안 되겠죠. 기근. 기근. 추워지면 살기가 어렵고 우리가 알던 세계가 아니야 지금. 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17세기 1600년대 그때를 격동의 세월을 보낸 세기라고 해서 17세기 위기론이라는 뭐 이런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때 소빙하기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갖 안 좋은 일은 그때 다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때? 대한민국은 1670년쯤에 경신대기근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밭에 자라난 쌀보다 늘어져 있는 시체가 많았다던 그 경신대기근인데 이것도 1670년입니다. 그게 기록이 1670년이니까 그 전부터 기근은 시작이 됐겠지. 근데 이걸 기록으로 남길 때 최악일 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670년으로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겼어요. 뭐 안내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야. 대통령? 뭐 교황이든 왕이든 어쨌든 뭔가 기득권이야. 뭔가 작황도 안 좋고 사람들도 춥게 지내고 세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불만이 자기한테 향할 걸 걱정하겠죠. 아 그쵸. 특히 기득권이나 정치권에서는. 왜냐면은 그 기득권 정치권은 그게 뭐 민주적인 절차로 뽑은 거든 신이 점지해서 생겨난 교황이든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굽어 살필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 그냥 지구가 그랬던 거야. 너무 춥고 안 좋았던 건데 그 사람들은 그 불만의 표적이 되었겠죠. 책임론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대한민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역병이 돌면 임금이 덕이 없어서 형제를 독살했다던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혁이나 혁명이 이 시기에 다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아까 말씀하신 독일 30년 전쟁.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제가 영국 30년 전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덜란드의 독립혁명. 이게 다 17세기쯤 혹은 그 전후로 다 일어납니다. 아다리가 맞아가지 않나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삶이 어려워지고 뭔가 서민들이 백성들이 사는 삶이 어려워지니까 온갖 혁명이 들끓는 시대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혁명이 토대로 민주주의가 발생하면서 시민혁명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1800년대에 오면서 신기하게도 소빙하기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혁명 이후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 소빙하기가 계속됐다면 모르는 거네. 모르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아직까지 쏘쏘합니다. 아, 그래요? 전 준비하면서 되게 신기하면서 준비를 되게 했는데 흥미로운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시민혁명과 이렇게 세계 3대 혁명이라고 불리는 혁명이 있습니다. 이 혁명 내용은 제가 또 따로 발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그 혁명 발제하세요? 이것도 자꾸 이것도 똘기 갈라 했어요? 뺐겠다. 3대 시민혁명이요? 3대 신명령 묶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명예혁명이랑 프랑스 시민혁명이랑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는 사건을 과학적인 측면으로 혹은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안느님이 왕이든 교황이든 기득권층이든이라고 했잖아. 불만이 옵니다. 표적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화살을 돌려야지. 그렇죠. 전형적인 쓰레기네요. 어머. 화살을 돌려야 되죠. 적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어요.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부의 적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종종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일본 얘기만 하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근대 역사인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조선인 다 죽이죠. 이런 것도 전형적인 내부의 적을 외부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기득권층의 의도는 매우 확실합니다. 위치, 마녀를 찾아라. 마녀들이
농작물을 망치고 세상을 춥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네. 지금 범래님 눈 광기로 번뜩여.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무서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마녀짓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홍수와 가뭄, 서리와 우박, 긴 겨울, 흑사병, 그리고 많은 부부들의 불임, 유아 사망, 가축 폐사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소빙하기와 연관된 자연 현상인데 혹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 모든 게 마녀의 짓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녀의 짓이다라고 그냥 뭐 교황이 나와서 이게 다 마녀의 짓입니다. 마녀를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멋이 없잖아요. 어떻게 빌드가 되냐면 1532년에 현 독일에 있는 지방이죠. 독일에서 카톨리나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누군가가 마술로 해를 끼쳤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 라는 법이 나와요. 그 당시 법이니까. 그리고 1602년에 악마 연구가라는 직업이 있다고 해요. 앙리보게. 이름이 앙리보게라고 합니다.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신문 사설 같은 걸 하나 낸 거예요. 유럽 전역에 1,800만 명이 넘는 마녀가 있다. 통계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신문에 통계학적으로 뭐 어떤 게 몇 퍼센트 딱 하면은 믿잖아요, 우선. 그쵸. 혹하죠. 혹하죠. 그런 게 이제 1602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붙여요. 그 마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완벽한 빌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잖아요. 소빙하기를 맞이해서. 그래서 마녀를 잡으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이렇게 대전제를 깔고 자행이 되는데 대부분이 죽었던 사람들의 초창기, 표적이 됐던 사람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 잠깐 뭐 이렇게 나라도 어지러운데 권력 싸움하고 있으면 우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이게 나라가 좀 평온하면 권력 싸움을 하겠지만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 그리고 기득권층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던 사람,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왜 표적이 됐을까요? 기득권일 텐데. 죽이고 재산 뺏으려고? 맞습니다. 오, 되게 잘 맞추시네요. 약간 이입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죽은 사람, 마녀 재판을 통해 죽은 사람의 재산의 일부를 신고한 사람한테 줍니다. 그럼 표적이 되기 쉬웠겠네. 그렇죠. 마녀임을 사실 어떤 사람이 신고를 통해서 마녀인 게 밝혀졌어. 그럼 그 신고한 사람의 공이 굉장히 크겠죠. 우리랑 이렇게 살을 부대끼면서 살던 사람이 알고 보니 마녀였대. 소름 끼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포상으로 줬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행해진 광적인 살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과부, 그냥 부자가 부부 쌍으로 지목돼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목이 됐어도 불판에 세우기 전에 뭔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검증을 해가는 재판 과정 동안.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마녀라는 덤탱이를 씌워서 죽일 수 있을까? 그걸 또 고민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막 며칠 동안 막 고문받고 살아있고 막 뭐 꼬박꼬박 반박하면서 다시 무죄로 풀려나면 또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역사적 사실로 내려오는 게 찔리지 않는 바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끝이 둥그렇게 뭉툭한 바늘인 거예요. 그래서 마녀의 망치, 뭐 검증 방법 제3탄, 피가 안 나면 마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늘로 확 찔러요. 근데 끝이 둥그니까 피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진짜 마녀네. 피가 안 나. 바늘에 찔렸는데. 어머나 어머나. 우리 지금 성인들 얘기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무슨 애기들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잔다르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잔다르크도 케플러 못지않게 그 종교재판에서 꼬박꼬박 반박을 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 마녀로 돼서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 그냥 사실 영국군이 프랑스 장군을 잡은 거예요. 그럼 사실 뭐 우리 뭐 삼국지 정도 생각하면 목을 쳐가지고 조조한테 보내버리고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녀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있는데 그 당시에 마녀가 된다는 거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콩피에뉴 전투인데 거기서 잡히게 되는데 신의 이름으로 승리하던 사람이 적군한테 참수당했다? 그거 완전 신격화되겠죠. 유럽의 관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그 잉글랜드군은 마녀로 얘를 지정을 해놓고 얘는 사실 마녀였다. 프랑스와 영국, 유럽을 곤욕에 빠뜨리려고 했던 마녀였다. 이렇게 해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더럽힌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마녀 사냥은 그 30년 전쟁, 아까 말씀하신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쯤부터 조금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그즈음해서 신교도와 구교도가 종교 자유를 협약합니다. 그래서 이교도에 대한 명분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때쯤에서. 그렇다고 하고 또 계몽주의가 그때쯤 또 확산하면서
그 신이나 종교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무게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종교의 강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1782년, 현재 기록상 마지막 마녀 사냥. 그때가 마지막이냐? 그건 아니고 마녀 사냥이 진짜로 끝난 건 2000년입니다. 뭘까요?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우선 아까 마녀 사냥을 통해서 누군가를 처형한 거, 그건 1782년이 마지막이고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이 기사나 뉴스로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나라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그 메시지죠. Y2K 그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메시지라고? 지구온난화?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 이거 얼핏 들어본 것 같죠? 요한 바오로 2세. 우리가 어릴 때 뉴스에서 듣던 요한 바오로 2세가 2000년 3월 5일 마녀 사냥에 대해서 최초로 인정합니다. 종교의 과오다. 그 전까지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사실 종교계 생각을 한 거예요. 쉬쉬했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때 할 일을 한 거다. 그치.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우리의 책무를 다한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건데 2000년 3월 5일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마녀 사냥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인류의 저지른 종교의 과오에 대해서 교황 최초로 공식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는 지금까지 마녀 사냥이 얼핏 알기로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마녀니까 죽였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무나 집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문제를 회피하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소빙학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생겼고 그 이유를 어떻게든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워서 해결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거기에 많은 대중들이 설득됐다고 해야 될까요? 동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소빙아이가 끝나면서 왕정들이 무너지고 다시 곡식들이 잘 자라고 풍족한 환경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련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조직의 문제 혹은 국가의 문제에서도 뭔가 문제를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녀 사냥이 가장 좋은 해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녀 사냥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과 함께 과학적으로 그때 있었던 소빙하기에 겹쳐서 기득권층이나 대중들의 심리 같은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개인 심리적으로 이런 마녀 사냥이니까 공포로 인한 광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도 나를 불안하게 하는 대상에게 사실은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 씌우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행동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발제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쿠마님이 진행하셨던 게 감염과 면역인데 거기서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한 타자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차마 못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던 주제는 차마 못하고 요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염병이라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건데 우린 지금 중국 사람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누군가 대상을 찾아야 되는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물론 우리는 사실 대상이 확실하긴 하죠. 중국이라는 대상이 확실하지만 그런 게 또 있진 않을까 또 싶습니다. 과연 중국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돌리게 될지도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네요. 혹시 몰라요. 시진핑이 조선인의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러면서 또 외부의 적을 만들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들이 어디다 책임을 회피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리더 자리에 앉은 기득권자 혹은 교황 혹은 통치자들이 이런 난관을 겪었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취해야 하는 자질들이 있죠. 남에게 회피를 시킬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서 그래 내 잘못입니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전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쨌든 살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그 일본 예시도 들어주셨지만 당한 사람에게는 정말 끝도 없는 고통이겠지만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가 아닐까? 통치의 수단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슬프지만 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때쯤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마녀사냥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약간 질이 낮은 수단이었지만 지금도 충분히 다른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마녀 사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논리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나치 정권도 굉장히 많은 여러 괴짜 논리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면서 독일 국민들을 현혹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도 그거를 방관하거나 뭐 협조하거나 그렇게 된 건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인 학살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참혹한 일로 끝났지만, 그런 의인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나치 정권의 역사 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들으면서 마녀 사냥이라든지 그런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그런 나도 모르게 내가 한눈 팔면 내 정신이 그냥 그래 그거 그냥 옳은 거지, 아까 그런 논리들도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처럼 저 또한 그거를 방관하고 협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용기 있게 막아서고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극기를 가지려면은 평소에 사고 훈련을 많이 하고, 갑자기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지직선과 같은 팟캐스트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알면 알고 계속 알고, 이런 식으로의 평소 습관을 들여놓아야지 이런 마녀 사냥 같은 역사적 기류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도 읽어보시면 이 비슷한 느낌 받으시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아이히만? 네. 사람 이름인가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치 정권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멀리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잡아요.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가서 다르게 살고 있는데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사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법정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법정에 세워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밝히려고 해요. 이 사람은 악마가 다름이 없다. 넌 정말 나쁜 애다.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냥 법에 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진 법이 있었고 나는 그냥 그것을 따랐을 뿐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는 것이 곧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꽤 유명한 책이죠. 저 설명 듣다 보니까 들어본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옹호했고 그냥 그 어떤 권위가 주어져서 그 권위에 미친 듯이 열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도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누군가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나를 지목하면 어떡하지? 라고 약간 경계하는 태세? 그거에 조심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표적이 된 건 아닐까라고 또 한번 생각해 봄직해요. 우리가 당연히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민족성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조직 안에 있다면 조직의 가치관, 혹은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의 가치관에 따라 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꽤나 많아요. 개인도 있고 집단도 있고, 그게 혹시나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창조된 건 아닐까? 실체가 없는데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소감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600년대에 최저점을 찍었던 소빙하기. 사실 이걸로 이제 마녀사냥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반박되는 과학 이론이 하나 있어요. 오, 뭘까요? 뭔데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이렇게 빅픽처라고? 자, 소빙하기가 인간이 많아져서, 인간이 발전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니겠죠. 그 당시 산업혁명이 없었으니까. 반대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인간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거의 최고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가 왔으면, 아래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 시기에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증거 중 하나가 17세기 위기론에 나오는 소빙하기입니다. 우리가 팟캐스트 지직선 진행하면서 하목님을 필두로 친환경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뭐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고 텀블러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저도 이제 지구온난화 인류 종말론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해서 100년 안에 현 인류는 멸종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소빙하기가 1600년대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0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200년 후에 최저점을 찍은 거죠. 이게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1800년 정도겠죠. 최고점을 찍는 건 2200년이겠죠.
리니어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뜨거워지는 그 곡선 안에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너무 생각하십니까? 뜨거워서 싸울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또 한 번 혁명의 시대가 100년 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범례님 사셔야겠네. 지구가 먼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 봄직한 주장 중 하나예요. 과연 인류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은 있거든요. 사실 지구온난화를 안 따르는 대표적으로 트럼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봄직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마녀 사냥으로 시작해서 지구온난화로 끝나는 이상한 여정을 같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범례님도 말씀하셨지만 앞부분은 사실 뭐 조금만 서칭해도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제 소빙하기와 엮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떨어져서 마녀사냥을 바라본 시선에 대한 얘기가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회귀는 결국 자기 반성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세대에는 과연 마녀사냥이 없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생각해봄직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좀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편이라서 마녀사냥도 어떤 뭐 공포에 대한 광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환경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범례님이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총균세를 보는 느낌으로 범례님 그 말씀을 책을 들었습니다. 범례님의 발제에 비교하는 거요? 대박이다. 난 그 책이 뭔지 몰라. 그 책은 알겠습니다. 저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였고 그 주제를 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원인이랑 연결 지은 설명이라서 굉장히 참신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얻은 교훈은 아까 범례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내가 평소에 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누군가가 유인해낸 어떤 마녀사냥의 결과물은 아닐까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